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정신과 의사들이 보는 작품 속 정신과 의사 1탄입니다.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네. 오늘 이 시간 준비해 봤는데, 오늘 저희가 분석할 첫 번째 그 정신과 의사는요, 양들의 침묵의 한니발 렉터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한 두 번째 정도로 유명한 정신과 의사 아닐까 싶어요. 첫 번째 누군데요? 김종훈 선생님. 네. 본인 생각한 거 아니었어요? 그러게. 프로이트 아저씨를 생각했는데 뭐 또 다른 생각인가 봐요. 저는 오은영 선생님이요. 김정 선생님을 할게요. 네, 그렇죠. 그래, 너네밖에 없다. 네, 한니발 네. 렉터는 유퀴즈에 못 나왔어요. 맞아요. 유재석 씨와 함께한 네. 정신과 의사는 네. 김지웅이 유일하다. 그러니까요. 좋아요. 네, 여러분 진행합시다. 네. 네. 그래서 네. 양들의 침묵이 네. 어떤 작품인지 좀 설명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양들의 침묵은 이제 소설이 원작이고 사실 많은 분들께는 영화로 각색된 버전이 알려져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스토리는 크게 두 명의 인물이 이끌어 나갑니다. FBI의 견습 요원인 클라리스 스털링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요. 방금 저희가 소개했던 정신과 의사 한니발 렉터가 있죠. 한니발 더 카니발. 네, 그렇죠. 한니발 더 카니발이라는 이제 별칭으로 부르게 되는데, 카니발리즘이라는 게 이제 식인 풍습을 의미를 합니다. 사람을 살해하고 그 인육을 먹은 죄로 지금 감옥에 수감이 되어 있는 상태죠. 네, 심지어 네. 자기 환자까지.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스털링이 상관으로부터 미제 연쇄 살인 사건의 클루를 이 한니발로부터 알아내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니발을 찾아가게 되고요. 이 한니발 렉터와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 바로 이 양들의 침묵입니다. 그 왜 수감돼 있는 사람한테 그 클루를 얻으러 가냐? 이 사람이 수감돼 있는데도 제일 뛰어난 정신과 의사여서 논문도 계속 쓰고 막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물 분석 요청도 해주고 천재로 묘사가 되죠, 사실은. 마치 저같이. 네. 네. 그래요. 그 양들의 침묵은 네. 이 스털링과 음. 이 한니발 렉터 사이의 그 심리 수싸움이 굉장히 볼만한 그런 작품인데요. 한니발 렉터가 어떤 인물인지 좀 분석을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저희가 셋 다 이제 이 작품을 접하고 와서 좀 얘기를 나눠보니까 미리 그래도 셋 다 정신과 의사라고 결론이 비슷했어요. 한니발은 아주 극단적인 나르시시스트다. 그렇죠. 그렇죠. 네. 한니발을 설명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이 나르시시스트적인 측면은 스털링과 처음 만나는 장면부터 드러나게 되는데, 사실은 감옥에 본인은 수감되어 있는 입장이고, 스털링은 이제 본인을 조사하러 온 어쨌든 FBI 수사관의, 요원이 왔는데. 그렇죠, 요원의 신분인 거죠. 그런데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이 스털링을 컨트롤하는 태도들을 보입니다. 만나자마자 라이센스 보여달라 라고 하고 확인을 하니까 견습 요원이구만 이러고 일단은 상대방을 조금 이렇게 깎아내리는 듯한 멘트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스털링이 가져온 인터뷰지를 보고도 뭐 이런 걸로 나를 파악하려고 했나? 라는 식의 반응을 보여요. 겨우 이딴 걸로 감히 내 심리를 파악하려고 해? 음. 이런 거고, 처음부터 동등한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원로 교수님 처음에 저 이제 정신과에 들어왔습니다라고 찾아가서 인사드리는 것 같은 위아래 상하 관계를 처음부터 딱 세팅하고 시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평한 심리 상태가 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참 너무 웃겼던 게 그 수사 요원이고 본인은 죄수인데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괜찮았어. 자기 오픈도 뭐 솔직하게 하고 그런데 뭐 이 부분은 너무 미숙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평가받는 거에 대해서는 극도로 거부감을 보이고 상대방이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은 좀 우월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좀 내려다보는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인도 딱 이거랑 이어질 수 있는 지점인데, 사실 사람이 사람을 먹는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아주 강렬하게 확고한 마음으로 나는 쟤네랑 다른 존재야, 상위에 포식자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거리낄 게 없는 거죠. 죄책감을 느낄 것도 없고 그냥 질린다, 배고프다 이러면 그냥 먹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방을 조종하는 데 굉장히 능합니다. 그 상대방의 약해지는 그런 포인트들을 굉장히 잘 파악을 하고요. 그거를 잘 비집고 들어가는데 흔들 줄 아는 사람이죠. 맞아요. 네. 그렇죠. 스털링이 그 한니발 렉터를 만나기 전에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자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단서로 해서 더 부풀리고 분석을 하거든요. 여기도 보면 뭐 고향이 어디냐,
라고 했을 때 고향이 어디다? 라고 했더니 거기는 뭐 촌동네고 너희 아버지는 뭐 광부였을 거고 뭐 너는 되게 뭐 이 총구석을 어떻게 해서 벗어나야지 이런 욕망으로 살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분석을 처음 보자마자 처음 막 보자마자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걸 들은 스탈린은 다 맞춘 것 같다. 완전 이런 식으로, 얼어버리죠. 네, 얼어버리고요. 아 이게 근데 사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정신과 의사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아. 자네는 뭐 말투 들어보니까 충청도 출신이고 그러면 아버지가 혹시라는 말도 안 쓰지. 아, 그렇죠. 아버지가 아마도 안 쓰지. 형은 이미 안 됐어. 나는 이미 글렀어. 그렇네요. 말투가 이미 그 렉터가 되기에는 글렀어요. 한번 해봐. 지긋지긋한 농사일을 벗어나고 싶어서 KTX가 깔리기만 해 고대했을 거야. KTX를 타고 서울로 상경했지만 역시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겠지. 이런 말투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거를 처음 보자마자 네, 그렇죠. 네, 때려 박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여기 진료실에서 못해요. 네. 진료실에서 막 이러는데 아닌데요? 이렇게 넘겨짚지 않죠. 네, 이 심리 기술이 이거 서제스천이라고 하는 심리 기술이에요. 이거 사실은 병원보다는 이제 점 보는 곳 같은 곳에서 많이 사용하는 데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좀 어디 아픈 사람이 보이는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만 걸려라. 네, 그래서 하나라도 걸리면 이제 거기서 확 현혹이 되고 조종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이 조종에 능하다는 게 언제 이 사람을 건드려야 되는지를 되게 잘 아는 것 같았어요. 그 장면 중에 여기 나는 뭐 이따위 그 인터뷰에 더 이상 응하지 않겠다. 돌아가라 라고 하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스털링이 그 옆자리 죄수인 믹스한테 정액을 맞고 굉장히 패닉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때 다급하게 불러서는 이렇게 해 하면서 조종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때 조종을 해야 돼 라는 거를 굉장히 잘 캐치하고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순간적으로 놀라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진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 렉터의 지시에 대해서 숙고할 수가 없을 거고 그 의심하지 않은 상태로 뇌에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필터링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캐치하고 한 행동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죄수 믹스가 스스로 혀를 깨물고 죽었다라는 사실을 맞아요. 스털링이 전해 듣게 되는데 여기에도 이제 이 하니발 렉터 박사의 어떤 독심술 그리고 심리 조종이 좀 작용을 했던 걸로 추측이 되죠. 심리 조종으로 자살까지 이르게. 이 정도면 참 그 사람의 가장 거의 핵심적인 트라우마를 알고 그걸 건드려야 되잖아요. 사이코패식한 면이 있죠. 분명히. 맞아요. 이런 말도 해. 어차피 치료가 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 정신과의 사람은 누구나 나한테 보내버리고 싶은 지긋지긋한 환자 한두 명쯤은 데리고 있을 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진짜 안 낫네? 한니발 렉터한테 보내자 라는 그런 마음을 정신과의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얘는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뭐 사실 어떤 마음으로 진료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환자에 대한 어떤 공감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 환자를 낫게 만드는 건 역시 자신의 우수한 능력을 보여주는 어떤 수단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환자의 트라우마나 이런 것도 얼마든지 건드려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죠. 이 한니발 렉터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논문을 맞아요. 발표하고 자문을 구하는 그런 학생들을 지도하고 이런 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우월감,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누군가가 자기를 이제 좀 테스팅하거나 파악하려고 하면은 짓눌러버리고 분노를 심한 분노를 표출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자기보다 분명히 힘이 강한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딱 하나 나와요. 상원 의원을 만나는데 그 상황에서는 분명히 그 사람이 자기보다 강하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그냥 자기 열등감을 드러낼 수는 없으니까 괜히 그 상원 의원을 기분 나쁘게 조롱하는 장면이 나오죠. 나오죠. 사실 이 상원 의원은 이 렉터가 원하는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좀 이감되고 탈출의 기회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그런 부적절한 멘트를 던졌다는 게 마음 안쪽으로 숨어있던 열등감이 불쑥 좀 표출된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렉터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 그렇다면 좀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사실 렉터는 스털링에 대해서는 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지가 궁금해지거든요. 스털링이 어떤 요구들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고분고분하게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들을 계속해서 제공해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호의를 베푼 건데 이유는 뭐였을까요? 저는 이 심리적인 그 이해도가 높지 않은 상태로 이 영화나 책을 접한다면은 그냥 이 전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렉터에게 휩쓸리고 있구나, 렉터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다시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털링은 나르시시스트를 다루는 법을 알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뭐 영상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나르시시스트들 대할 때 감정 컨트롤 잘 안 됩니다. 우리도 짜증나고 화가 나고 아씨 그냥 이렇게 부딪혀버리고 싶은데 스털링은 그런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계속 존중해줘요. 자기는 잘 모른다, 그러니 박사님의 조언을 들으러 오지 않았냐, 정보를 달라 라면서 계속 자신을 낮추고 렉터는 올리는 이런 모습을 꾸준히 보이죠. 그게 아마 렉터의 좀 호감을 산 좀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좀 대조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게 이 교도소의 정신과 의사, 이 렉터를 담당하는 정신과 의사가 또 있어요. 실튼 박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의 태도하고 굉장히 많이 대비가 되거든요. 실튼 박사 같은 경우에는 렉터에게 굉장히 모멸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좀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실제로 중간에 그 렉터의 마음을 내가 제일 다 꿰뚫고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굉장히 아마 거슬렸을 거예요. 맞아요. 네. 집까지 있게 나를 평가하고 나를 꿰뚫고 있다고? 라는 마음에 정말 나르시스트들이 아마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한니발 렉터가 스털링한테 좀 다르게 대하는 건 얘는 그래도 내가 상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막 여러 등장인물들이 있지만 야 쟤네들은 솔직히 우리랑 다르잖아. 너랑 나는 그래도 이 정도 수준에서 말이 통하지 않니? 라는 동료를 얻은 듯한 느낌? 그런 게 한니발에게 좀 있었겠죠. 진료실에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잖아요. 저희가 자기애성 성격을 지닌 분들을 이제 만났을 때 저희는 어쨌든 의사라는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자기애성 성격의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얘기가 잘 통하는 상대, 자기랑은 좀 격이 맞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스털링을 약간은 에로틱한 성애적인 대상으로 봤을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한니발 렉터가 스털링한테 그 상관인 크로포드랑 너 뭐 특별한 관계 있지? 어떤 관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성적인 부분으로 자꾸 몰아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그 스털링과 크로포드 사이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본인 한니발 렉터가 이 스털링한테 가지고 있는 감정을 이 크로포드로 좀 투사하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목도 나오죠. 살인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살인범이 여성의 몸을 굉장히 갈망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너의 몸을 어떻게 훑는지를 생각해 보라 라는 식의 이야기를 던지는데 이거 역시 렉터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스털링에 대한 어떤 성애적인 욕망을 반영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 콘텐츠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책이 도움이 많이 됐는데 요즘 영화나 드라마들 보시면 본인 독백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라고 독백으로 해주는데 이 양들의 침묵 영화를 보시면 독백이 없어요. 네, 옛날 영화라서 약간 스타일 달라요. 네, 다 대사로 이루어져 있고 이때 유추를 해야 되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는데 그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이 책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고 이 책을 보시게 된다면 좀 더 이 작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가디언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세상엔 두 종류의 범죄 소설이 있다. 당신의 그저 그런 범죄 소설들과 양들의 침묵. 네. 이야, 잘 네. 쓰네. 괜찮다. 근데 워낙 명작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작품이 책장에 꽂혀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영화 포스터가 그대로 좀 인쇄된 책이었는데 영화 포스터가 이제 스털링의 얼굴에 이 나방이 이제 합성되어 있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그것만으로 참 섬뜩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나방들이 크게 네, 오동훈 쌤이 그 어린 시절에 양들의 침묵을 못 봐가지고 그게 이제 마음속에서 작용해서 정신과 의사가 되었다고 아까 저희끼리 좀 고백을 하더라고요. 뭐 이 왜 나방이 있는지도 아마 궁금하시겠죠? 그런 부분들도 책을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또 읽어보시는 것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정신과 의사들이 보는 작품 속 정신과 의사 1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더 자세한 작품 분석 그리고 캐릭터 분석은 저희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자세히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찾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흥미롭고 재밌는 컨텐츠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